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잘했느냐라는 것을 항상 물어봐야 되는 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고,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자의 경우 이게 누구 입장에서 잘한 거지라는 것을 항상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경우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즉 싱가포르, 한국, 대만, 베트남,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서 사망자를 최소화한 나라 중에 하나기는 해요. 따라서 그 K방역 이른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이 거의 10점, 뭐 빵점 이런 것이라면 한국은 한 4, 50점 이 정도로 해서 상대적으로 잘했다는 것이지 진짜 뭐 잘 대응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과연 좀 더 평등한 게 대응을 했었는가, 보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본다면 후한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개인적 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이 세 가지 정책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각 사회마다 결합시켜서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록다운을 완전한 봉쇄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거리두기가 매우 불평등하게 진행됐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이제 불평등한 거는 뭐냐면, 사회의 생산 또는 대자본이 지배하는, 또 대자본이 지배하는 곳에 에서 그 이윤을 남기는 곳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조업, 물류업, 사회적 서비스업은 거리두기를 사실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이 뭐 위드 코로나로 빨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유행 시기에는 싱가포르의 그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라고 하죠. 그 원격근무를 50%까지 아예 강제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격 근무 30%를 권고만 하지 강제를 하지 않습니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는 거리두기가 강제되지 않았습니다. 또 쿠팡에서는 끊임없이 이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사실 마스크도 쓸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노동이 있었고요. 콜센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부분들은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기업주는 처벌을 받지 않았고, 똑같은 서비스업인데 자영업자들은 엄격한 거리두기를 해서 인원 제한을 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는 10시까지만 영업해라. 근데 사실 11시까지 영업하는 마트는 1시간 제한, 백화점 같은 경우는 10시에 제한을 해봤자 제한을 받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따라서 이 서비스업이라도 대자본이 지배하는 곳과 자영업과는 이제 차별이 있었고요. 그 사회적 서비스업, 즉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는 산밀 공간이죠. 지하철은 그러니까 밀접, 밀폐 뭐 이런 공간이고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데도 역학 조사를 하다가 지하철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끝이에요. 더 이상 버스나 지하철에서 역학 조사를 하지 않고 경로 모름으로 끝나는, 이런 지하철과 버스는 이걸 대중교통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뭐 시차를 둔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학교는 완전히 엄격한 거리두기를 해서 문을 닫아버렸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그 결과 학교에서는 그 학력 격차가 굉장히 났고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학력 격차만 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뭐 정서상으로도 불안할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피해도 굉장히 커요. 집안에서 매우 많이 다친다는 보고가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뛰어놀 수 있지만 집에서는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불평등이 학력이나 건강의 불평등까지도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올바랐느냐라는 것은 지역사회 감염이 심했던 영국에서조차
항체 검사를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6번에 걸쳐서 해봤는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1%에서 도리어 0.5%는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항체 형성이.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코로나19의 이 허브가 감염 진원지가 아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초중등학교예요. 고등학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가 없었다는 것인데 엄격하게 해서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킨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문화공간,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가 다른 데부터 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미술관, 박물관은 사실 넓잖아요. 근데 그런 예술 공간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것의 특징은 미술관, 박물관은 대자본이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미술관, 박물관부터 닫았죠. 도서관, 공공도서관 다 닫았고요. 이런 그 문화, 교육 이런 분야는 이윤을 남기지 않고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인데 이 부분을 닫음으로써 노동자 서민이 더 피해를 많이 받고요. 그리고 가장 이 대표적인 거리두기를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데가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은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어요. 그러니까 면회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거리두기가 얼마나 우습냐면 사회로부터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부의 거리두기는 전혀 안 지킨 거죠. 지금 요양원은 한 사람당 침실이 6.6m 제곱으로 돼 있어요. 2평이고요. 그다음에 이 요양병원의 침실 기준은 4.3m 제곱이에요. 1.3평인데 제가 다른 것과 비교해 보다가 많이 놀란 사실은 안마소, 마사지 시술소 거기 곳이 1.7평이더라고요. 최소 공간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노인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면 안마소, 마사지소 이런 곳보다 더 못하게 공간을 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간병인들이 지금 개인적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요. 이게 지금은 6명의 병실이 있고 12명까지 혼자 이제 간병을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얼마씩 출연해서 이제 간병인 한 사람을 쓰고 그 간병 노동자가 12명까지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는 12명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이 돌아다닌다거나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2.5명당 1인으로 되어 있는데 2.5명당 1인이 많아 보이지만 4조 3교대라면 10명이거든요. 야간 당직에서는 20명까지도 봅니다. 이제 지방 구립병원 같은 경우는 40명까지도 본대요. 한 명의 요양 보호사가. 이렇게 되면 뭐 감염이라는 건 그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혹시 걸려서 들어오면 40명 다 감염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부자들은 그냥 삽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고 대중교통에 노출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애들 학교 안 가도 공부를 잘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노동자 서민들은 좀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본인은 코로나 때 해고당할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고 소득 보장은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은 바보가 되고 부모님은 요양병원에서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는 것이어서 이 거리두기가 굉장히 불평등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불평등에 항의하려고 집회를 하면 집회는 완전히 또 금지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까지 22만 명이 감염됐는데요. 집회에서 감염된 사람은 단 한 건이었어요. 이게 이른바 8.15 우파들의 집회였는데 500명 정도 감염이 됐거든요. 22만 명 중에 500명 감염이 됐으면 0.2% 정도 감염이 된 건데요. 그거 하나로
모든 집회를 다 금지시키다시피 한 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인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실외 집회의 경우 이 감염이 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델타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비슷할 텐데 0.1% 미만 거기다 거리두기하고 이 마스크하고 이렇게 되면 거의 감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외에서 많이 모였는데 뭐 야구장이나 뭐 콘서트장이나 많이 모였는데 뭐 실내 콘서트장에서도 뭐 4천 명, 5천 명이 모이는데 왜 집회는 안 되느냐라는 것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록다운 상황에서도 3명 이상의 완전히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상황에서도 영국에서는 3명의 거리 집회를 허용했거든요. 이런 상황과 비교할 것도 없이 전혀 과학적이지 못한 그런 거리두기의 강제였거든요. 방역에서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방역에서 TTI라는 이제 검사 추적 격리라는 것도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동선이 털리는 게 더 힘들다라는 더 무섭다라는 사람들 얘기를 했듯이 그 한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면 10분 안에 역학조사관 앞에 도착을 하는 것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그리고 나중에 활용한 건 CCTV,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그 위치 추적, GPS로 위치 추적.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을 지나갔던 사람들한테 삼각 측정을 해서 이태원에 지나간 사람한테 다 전화를 해서 클럽에 들렀었냐라는 것들을 다 확인했다는 거예요. 요즘 QR 코드니 뭐니 해갖고 더 자세해졌죠. 이런 것이 사실은 괜히 어디를 돌아다니느냐 이런 것들이 다 굉장한 침해고 감시인데 이런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TTI 추적 감시 격리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들이 어디까지 이 개인의 그 이른바 사생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하자면 기본권에 관한 문제고 한 나라의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다른 서양에서 못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철저히 했죠. 거기에 안면시까지 동원해서 추적을 하고 격리를 시켰는데요. 이 검사 추적 격리라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과연 기본권을 어디까지 침해하는 것인가 이런 감시 체계의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사회 방역은 아주 불평등한 거리두기 그리고 기술 감시 체제에 의한 그 기술 감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각자 도생 정신 국가가 뭐 해주지 않는다 나라도 안 걸려야 된다라는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뭐 시민 의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시민 의식은 시민 의식인데 각자 도생 시민 의식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K 방역은 달성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